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날 1부는 일사천리 코너인데요. 늘 옆에 든든하게 자리하고 계시는 고익석 기자님.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처럼 그래도 햇볕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해 복구 현장에 많은 분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된 일이 있었죠? 예, 김정수 교사께서 예. 아무도 모르게. 네, 저도 사진을 보고 처음에 김정숙 여사인지를 잘 가늠하기 어렵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근데 주민들이 그걸 알아보고 혹시 김정숙 여사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이게 좀 알려지기 시작했다면서요. 청와대는 청와대 쪽에서 의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면 눈치를 챌 법도 한데 전혀 눈치를 못 챘고 그런 그러니까 불편 드리지 않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경호는 좀 멀리서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김정숙 여사를 누가 알아보고 여사님이냐고 한 다음에 수행원들은 수행원들도 그러니까 수행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들 원주민같이 하고 가가지고 전혀 티나지 않게. 일부 정치인들은 되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뭐 꼭 그 사진을 많이 남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사진 안 찍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사실 김정숙 여사께서는 진짜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러기 쉽지 않은데 사실은. 참 여사님 보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짜증나는 소식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특히 이제 SNS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태양광 뭐 이게 발전 시설 때문에 산사태가 난 것처럼 통합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언론도 막 부안내동하고.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그 인용했던 사진이 그 거대한 산에 패널들이 쫙 깔려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그것이 되게 그 중국의 허베이성 태양전지 패널이었고 또 일본의 일부 패널들이 발견되면서 완전히 가짜뉴스다, 왜곡 과장을 했다, 마치 우리나라 산인 것처럼 그렇게 좀 비춰졌죠. 그랬군요. 그랬습니다.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지금 그 허물어진 그것들이 다 2018년 이후에 우리 대통령 취임한 뒤에 다 공사한 거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정부 시작한 뒤에는 그걸 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 굳이 우리 정부를 따지니까 정부를 따지자면 그거 다 박근혜 때 인가받은 거, 그 구법을 인가받은 게 우리 정부 때 와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건 뭐 그전에 허가받은 거 어떻게 말릴 수는 없잖아요. 두 가지를 그래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 사진이 막 난무하거든요. 제목은 뭐 대한민국 환경단체 사망했다, 대한민국이 썩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진들이 막 인용되고 있는데 이거 가짜뉴스다, 보수 유튜버들이 돌리고 있는데요. 그거 바로 잡아주시고요. 전체 태양광 패널 설치된 것 중에 1%도 안 돼요. 지금 발표난 걸 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 중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곳은, 피해가 일어나는 곳은 0.09%. 그렇죠. 1%도 안 되는 0.1%도 안 되는 거예요. 1% 정도 되는 거죠. 0.09%포인트고 그다음에 전체 산사태 피해는 1079건이 있는데 그중에 12건인가 아마 뭐 1.1% 정도 된다.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가 그 입지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후에 이제 바꿨는데 좀 더 엄격해졌는데 그 이전에 이제 설치된 것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건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기화로 해서 프레임 전쟁을 좀 씌우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다 뭐 그냥 원전으로 때려 지어야 속이 편할까 봐. 근데 지금 본질적인 것은 지금 기상이변, 이거 기상재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코로나19나 지금의 기상재해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지금 앞으로 온난화 이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고요. 우리나라도 심각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할 것 같고요. 광주 전남에서 나온 것도 보니까 전남에 845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시설 산사태 초래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게 이제 전남의 지역신문에서 발표한 건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청와대 인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인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또
인사가 있을만 할 때도 됐고 다 1년 넘고 이래서요. 네. 인사를 할 때도 이제 임기가 한 2년쯤 남았으니까 네. 마지막 비서진을 구축할 필요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김조원 정무수석 인사죠. 김조원 정무수석. 민정. 민정. 예, 민정수석 때문에 좀 더 다른 때 할 수도 있었는데 네. 김조원 수석이 나름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고 해요. 네. 구체적으로 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가정사가 좀 있다고 하죠. 네,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또 김조원 수석이 또 공교롭게도 네. 참여정부 때 공직기관 비서관을 했는데 그때는 뭐 2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이 고위관리가 막 욕을 먹고 이래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강남 두 채를 그대로 그때도 또 구설수가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니까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네 얘기 좀 해봐라. 그래도 얘기도 안 하고 뭐 하여튼 뭐 보고할 때도 자기 이름 빼라. 되게 하여튼 뭐 내부적으로 좀 이 비서진들을 곤란하게 했던 존재였던 것이 맞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이번에 뭐 어쨌든 최근 인사의 특징은 부동산 다주택자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이 원칙이 이제 고수되고 있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후의 인사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계속 지켜질 것 같아요. 기준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문책성 인사라는 측면도 있지만 국정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불가피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 인사 가능성도 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단계별로 할 겁니다. 비서실장도 어쨌든 수석들이 좀 자리를 잡고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시점이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교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사실 총선이 끝나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변화의 수요도 있긴 하죠, 사실. 뭐 추석 뭐 즈음에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좀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휴정, 그러니까 재판 휴가를 한 것, 재판 방학을 한 거죠. 지난 재판에서 검찰에서 그 시연을 보이고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시연을 보이고.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타임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포렌식 자료가 1000페이지가 넘는데 그걸 변호인들한테 사흘 전에 준 거예요. 근데 포렌식을 그럼 사흘 전, 뭐 한 달 전에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포렌식을 담당한 수사관을 증인 요청한 게 재판부예요. 처음에는 계획이 없다. 재판부 요청해서 불렀는데 그거를 자료를 사흘 전에 변호인단한테 줬기 때문에 검토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 신문만 이루어졌고 검찰 신문 내용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진짜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막 충격도 받고 막 했었죠.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뒤에 이제 제 더브리핑에서 자료까지 다 해서 한번 해보시라 되나. 그거 이제 하려면 하는데 검찰이 말한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려면 엄청나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주경제 뭐 이런 데서 많이 해봤죠. 입증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포렌식 기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완전히 박살 좀 그렇게까지 표현하기 뭐하지만 끝장을 볼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그 포렌식 자료에서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되는데 내일은 다른 증인들하고 다음 재판 때 포렌식 그 수사관의 변호인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데 스펙터클한 뭐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기대하셔도 좋다. 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주 말고요. 다음번 재판 때 포렌식을 수행했다. 그 수사관을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한다. 근데 그때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검찰 포렌식 수사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변호인단에서 스펙터클하게 반박하는 그런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 고일석 기자님께서 완전히 뭐 전력 투구 하셨는데 부동산 박사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이거 말고는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아요. 부동산 문제는 지금 이제 서서히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근데 아직은 뭐 판단하기 이릅니다만 좋은 징조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거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8월 11일로 710 대책이 한 달 지났죠. 한 달 전과 한 달 후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론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얘기가 별로 없어. 해보니까 좋거든. 아니 왜냐면 그 6월 달에 법인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도 언론이 보도를 안 했잖아요 지금. 안 했죠. 안 했죠. 자료가 딱 나오는데.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자료가 여러 척도가 있지만 네. 거래량하고 네. 상승률이에요. 네. 상승률 추이.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률이 둔화되면 당연히 하락세로 가는 거죠. 네. 이게 꼭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7월 10일 기준으로 7월 10일 한 달 전,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네.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네.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봤어요. 네. 근데 거래량이 대개 뭐 30% 줄고 어떤 조치가 있을 때 30% 네. 줄고 뭐 많으면 반토막 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네. 10%로 떨어졌어요. 10%. 10%. 네. 강남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네, 거래량이.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정확한 수치는 네. 기사에 수가 이제 뭐 1000건인데 네. 6월은 1000건이었는데 100건밖에 안 되고 네. 이런 식이에요. 되게 다른 구,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지금 강남 3구하고 마영성하고 그 노도관이라고 네, 노도관. 저가 아파트 노원 도봉, 강북 네. 요세 구인데 다 그 강남하고 제일 많게도 송파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네. 거기가 1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강남 송파의 부동산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예. 줄어들었다. 급감했다. 예, 이 얘기잖아요. 거의 매물이 실종됐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용성과 노동항 지역도 일단 한 15%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이 얘기 하나 거래가 나오고요.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승률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률은 네. 710 대책하기 전주에 네. 0.11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급상승하던 네. 추세였거든요. 주 단위로 봤을 때. 주 단위. 네. 그리고 그 710 다음 주에 0.9로 떨어지더니 그 다음 주에 0.6으로 떨어지더니 0.4로 떨어진 게 2주 연속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0.5, 네. 5%라고 하는데 0.5 안으로 들어오면 안정세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거를 0.4가 2주가 연속. 그렇습니다. 청와대 이제 경제수석이나 정책실장이 이 부분을 이건 이야기를 얘기했죠. 했죠. 예, 예. 그래서 이번 주는 더 기대된다. 지난주는 0.4 4가 정도 2주 연속 됐어요. 2주 연속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 주는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아마 김상두 실장이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기대를 한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하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주초에 어떤 거의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나름 또 파악을 했겠죠. 파악을 했겠죠. 사실 저도 이제 부동산에 몇 군데 전화를 해보면 거래 없고 상승률도 확실히 줄었고 네, 네. 매물은 그냥 호가만 높게 나와가지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승률은 0.04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제가 사실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뭐 하락할 거다, 뭐 장기 하락 이런 얘기 함부로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꼭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확실해요.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지 네. 이게 뭐 보합세를 할지 이럴지 모르는데 네. 꼭지에 올라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어쨌든 거래가 없고 네. 호가만 좀 높여놓은 상황이고 네. 다주택자들의 매입도 사실상 거의 금지된 상태다. 그거 불가능하죠 지금.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법인 매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7 대책 이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망은 저는 그러니까 여러 나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네. 오를 리는 없고 네. 하락세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네. 언제 반등할 것이냐. 그건 단기 반등설도 있고 한 3년 내리 최소한 3년까지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다음에 2023년이 이제 3기 신도시 입주하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네. 그때는 대폭락 장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이게 연말쯤 아니면 뭐 추석쯤 뭔가 이게 신호가 안정된 신호가 언제쯤에 확실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호가 언제쯤에 올 거라고. 겨울. 겨울은 항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오르다가도 주춤하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확실한 사인이 올 거예요. 네. 법인 물량이 지난번 부동산 전문가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법인 물량 구봉기 소장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연말까지는 법인 물량이 상당 부분 쏟아질 거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게 만약에 조금 저조하면 임대사업자들 소급해서라도 내년도에 뭐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이렇게 얘기 이제 지금 의견도 시간 좀 말씀 나오고. 하고 싶은데 시간 없을 네. 혹시 나오면 말씀 네. 임대사업자 부분.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인 물량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개인 다주택자들은 손절매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10억에 팔 수 있었는데 막 7억에 안 팔리니까 7억에 판다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은 손절매를 합니다. 과감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관망하는 기류도 있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도 있고 예. 부동산 업계에서는 좀 예. 시각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예.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고객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요를 또 쥐어짜려고 하면 뭐 마지막 기회라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네.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확고하신데 지금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하는 것이 화제가 됐어요. 사실. 엄청난 결단입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부동산 감독원 형태의 뭐가 들어설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 비공개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다면서요, 수부회의 때? 화제가 아니고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아, 그런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늘 부동산 말씀하실 때 되게 이제 그 강단 있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나름도 조심하는 건데 비서관들한테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자신감 있게 대처하라. 오히려 이제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상황이 바뀔 텐데 지금 언론들이 갖가지 사례를 들어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상황을 알릴 준비를 좀 하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서 꼼꼼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라. 그리고 언론의 비판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라. 휘둘리지 마라. 중심을 잡고 잘 되고 있으니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 잘 되고 있으니 효과가 금방 나타날 거다. 자신 있게 대처하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비공개회의 때, 수부회의 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도 부동산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뭐 부동산 특집은 아니니까요. 바로 우리 또 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우원식 의원님 모시고 행정수도 완성 추진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우원식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우원식 의원님이야 뭐 과거에 이제 원내대표도 하셨고 굵직굵직한 그 당직도 많이 하셨는데 행정수도 완성 추진 단장을 되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충청권에 있는 의원들이 맡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의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데 의원님이 이걸 자청해서 맡으신 겁니까? 아니면 당에서 미션을 준 겁니까? 어떻게 맡게 되셨나요?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가 저한테 부탁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뜻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건 서울 시민들이 별로 탐탁해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 시민이 탐탁해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 시민들에게도 잘 설명하고 또 서울의 중진 의원이 맡는 것이 정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 진정성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면 이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뜻일 텐데 저로서는 이제 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 과밀 해소,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의 우리의 철학이 아주 깊숙이 박혀 있는 사업 아닙니까? 다 추진을 못했는데 제가 중진 의원이 돼서 그 못했던 일을 또 앞장서서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일이다 이런 생각, 약간의 책임감. 또 하나는 여기에 붙여서 행정수도 이전하는 게 행정수도로 서울 기능을 이렇게 옮기는 것만이 아니고 왜 이렇게 비워야 또 채울 수 있잖아요.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정말 국제적인 경제 수도로 만드는 일, 이것을 서울 의원으로서 또 서울 토백이로서 서울을 제대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하셔야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서울이 아주 비만해요. 지금 이제 원래 2005년 행정수도를 처음 제기할 때 그때 2023년이 되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행정수도를 하면서 일부가 행복도시로 옮겨갔잖아요. 행정기능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앞당겨져서 올해 50%를 넘어섰어요. 출산율도 이 대한민국 전체가 0.9인데 서울은 0.72예요.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걸 해소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비만인 상태의 수도권에서 살을 좀 빼고 근육으로 채워서 서울도 잘 나가고 몸짱으로 서울도 잘 나가고 또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거기도 효율적으로 만들고 전국의 다극체제를 만들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 이런 일에 한번 몸 바쳐서 해보자 이런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서울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네, 절대 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네, 돼요. 네. 사실 뭔가 빼앗기는 거, 네. 뭐 서울에서 빼내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 충청도나 세종 의원이 하면 서울 시민들이 예. 무슨 소리야? 그렇죠. 저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부터 저희 조상부터 서울에 사는 진짜 토백이거든요. 그 중에 서울 출신의 중진 의원 중에서 뿌리가 서울인 사람이 누구냐 찾았더니 우원식 의원님이 딱 나왔구나. 제가 서울 시민들에게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제대로 만드는 튼실한 서울로 만드는 길이다. 근데 이제 명칭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인데 네. 그럼 일을 완성될 때까지 추진단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까? 이제 그건 의지를 표현한 거고. 예. 어디까지가 미션입니까?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국가 균형 발전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수도를 세종에 만드는 것과 동시에 전국의 다극 체제를 만들자는 겁니다. 부산은 해양수도, 제주는 환경수도, 또 대전은 과학수도, 대구는 메디칼 수도. 아니 그렇게 가려면은 사실 행정구역 개편과 또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방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기능들을 지역으로 보내서 그 소위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지역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고요. 네네. 그거의 길은 우리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네. 여야가 같이 해서 국회 특위를 만들고 그 국회 특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해서 가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션은 사실은 이 행정수도 완성 TF의 미션은 국회의 특위를 만들고 국회 특위. 예. 국회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거기가 저희들의 할 그러니까 당이 일이죠. 먼저 그렇게 움직여서 야당이 참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려면 적어도 국민적인 동의율도 높여내고 그렇죠. 뭔가 정치적 압박도 하고 균형 발전에 지금 통합당은 되게 입장이 없잖아요. 사실 이거를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활용해 먹을까? 이걸 지금 국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모양새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문제가 나왔다고 이제 부동산 전국을 덮으려고 하는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내놔서 이슈가 굉장히 커졌는데 부동산 전국이 덮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안 덮어지는 거거든요. 부동산 전국은 그것대로 굉장히 큰 이슈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또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일을 하고 있죠. 그것과 다르게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비대해진 수도권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문제를 제기해서 그 다음 대선 전까지는 이렇게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기를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핑계를 대고 있죠. 근데 그쪽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충청도에 뭐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서 세종시당위원장 하는 김병준 뭐 세종시당위원장 부산으로 가서 그 누구 장제원 의원 서울시장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다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권의 통합당 의원들이나 나름 대권을 꿈꾸고 있는 자들은 그렇죠. 이걸 내놓고 반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압박의 수단으로 민주당에서 통합당의 공식적 입장을 내놔라.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입장이 명확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하죠. 이제 묻기 시작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이 상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50% 인구가 모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비대해졌는데 그리고 너무 행복하지 않잖아요. 출산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이야기할 테니 당신들도 정말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라고 하는 국가의 백년지 대계의 문제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그래도 이제 나서야 된다. 이걸 압박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 아젠다로서 접근하는 그 TF 활동도 있고 그거보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치적인 과제, 야당과의 타협이나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 과제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헌재에서 결정한 소위 관수범법이라고 위헌된 부분 이게 이제 다 곧 다 하려면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거를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개헌을 할 거냐, 국민투표를 할 거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방법 모두가 여야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여야가 같이 해야 될 일이고 네. 우리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자. 네. 그리고 이건 백년지 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니네는 안 할 수 없지 않냐. 니네가 집권한다고 해서 이 문제 그냥 풀어지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이 해결해야 되니까 와라.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중에서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말씀을 꺼내실 때만 하더라도 이 이슈로 확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많이 좀 덮였잖아요. 사실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는 분위기인데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제 서울의 민심이 냉랭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진도를 세게 뺄 수 있느냐 네.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가지고 뭔가 좀 부동산 문제가 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좀 안정화되면서 서울 시민들한테 행정수도 완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차분하게 설명도 하고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서둘러서 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서두르는 게 아니고요. 네. 처음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이 의제를 던지니까 확 뜨거워진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꼭 필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불균형 문제, 지방으로 가면 9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있거든요. 다 빨아올린 겁니다, 수도권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 지역대로 어렵고 또 수도권 너무 비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제가 나오기를 기다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확 뜨거워졌는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야 합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저희가 8월 19일 날 네네. 이거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번 합니다. 저희 이 추진단이 전국 토론회를 할 건데 첫 번째 토론을 국회에서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부울경 가서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서울 의제를 가지고 서울에서 하고 그리고 전국을 다닐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하고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요구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이렇게 수렴해 가는 거죠. 그리고 특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마냥 뭐 그 특위 만들자 소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2달 기다리겠다. 아, 예. 9월 말, 10월 초까지는 그 미래통합당에서 결론을 내달라. 추석 전에는 내야죠, 사실. 그래 내야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이게 제대로 추진되려면 올해 연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건지, 개헌을 할 건지, 국민투표를 할 건지, 특별법을 할 건지,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내야죠. 네. 의제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9월 말 10월 초까지 특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급하게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대신 이제 우리는 차근차근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 가고 그러면서 특위를 만드는 그 시한을 정해놓고 있으니까 아마 특위 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당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청와대나 정부하고 뭐 의견 차이가 특별히 있지는 않죠? 이거는 이제 당의 의제입니다. 네, 당에서 의제를 던져서 의견을 수렴해 가는 거고요. 청와대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뭐 이렇게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단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 균발이 국가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 그걸 통해서 1차 그 공공기관 이전은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2차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다 맞물려져 있으니까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해 가면서 당이 잘 추진해 가면서 역시 청와대도 그 후에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이게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회를 옮기는 거에 대한 다수가 동의해요. 근데 청와대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요. 되게 조사해보면. 근데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박주민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기사에서
사법기관까지 옮겨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대법원이나 이런 걸 이야기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회에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동의가 높아요. 네. 아마 국회의원들 보기 싫어서 그런가 봐. 여기 진짜. 아니, 그것도 있겠지만 진짜 비효율적인 게 너무 크잖아요. 아, 그러게. 제일 중요한 게 행정부처의 상당한 부분이 내려가 있고 국회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길차관, 카톡과장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 3년 동안 이 출장 온 횟수가 86만 9천 회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에도 국장 과장들 꽤 예를 들면 책임 있는 과장이나 국장들은 일주일에 한 절반은 서울에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리고 한 3일. 그 출장비만 917억이에요. 여기에 전부 다 공무원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하면 그거를 조사했더니 2016년에 한국행정학회가 추정했는데 이 비효율 비용이 2조 8천억 매년. 예, 맞습니다. 그래서 4조 8천억 정도까지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보기 싫어서 어디 가라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비효율을 빨리 극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 살고 계시잖아요. 공무원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것만 해도 작은 일이 아닌데. 그래서 국회를 옮겨가는 일이 제일 국민들 여론이 높은 거고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그 세종의사당 군원 설치하는 거 그거는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나요? 뭐 그것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국회에서 일단 설계비 정도는 반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이 몇 가지 됩니다. 지금 내려가 있는 행정부처의 그 관련돼 있는 상임위가 예결위까지 해서 11개거든요. 11개 분원을 만들자는 안이 제일 유력한 안인데 지금까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보면 헌법 위헌을 해치지 않는 범위는 어디냐면 그 국회의장 집무실과 본회의장이에요. 본회의장. 그것만 여의도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은 다 가능한 거죠, 지금?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갈 건지 정말 이걸 바꿔가지고 다 내려갈 건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의제죠. 그런 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요. 국민들이 청와대는 그래도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만약에 그렇게 가면 굉장히 허전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굉장히 다른 이게 단계별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2 집무실 같이. 그래서 지금 저희는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아요. 국회만 일단. 그걸 이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국민적 동의가 생기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선은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디테일하게 지금 이제 그런 큰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 TF 만들어서 저번에 바로 세종시 실사도 가보시겠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그러니까 지금은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제들을 잘 발굴해 놓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수도는 반드시 완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직원들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국회 상대로 뭐 정치 컨설팅이나 정책 뭐 여론조사 컨설팅 뭐 이런 걸 하니까 세종지사가 하나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가려고 그래 서로 세종지사 만들면. 저도 국회의원 바로 글로 가서 할 거야. 충청도 어디 가서 할 거예요.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제가 거기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 옮겨간 국회의사당에서 뭐 할 거냐. 제가 서울이잖아요. 옮겨간 국회의사당은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국회의사당이라는 게 대한민국 상징 건물 아닙니까? 굉장히 묵직하죠. 그거를 발상을 확 바꿔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에요. AI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서울은 지방에 있는 거를 끌어당겨서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우리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세계로 크게 열린 문이 하나 있고 또 K방역을 하면서 국가적 신뢰도가 높아져 있고 그래서 국회를 활짝 열어서 본청은 4차 산업혁명 캠퍼스를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의원회관은 300개의 방이 있잖아요. 의원 300명의 사무실이 있으니까 이거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그 기업들 벤처
스타트업 여기에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해줘. 그 광장에 있는 잔디 광장 이런 데는 뭐 투자 설명이나 이런 걸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전시회하고. 전시회하고. 그리고 도서관은 그 데이터 거래소 같은 걸 만들고. 아, 좋네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전 세계에 4차 산업혁명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실행하고 싶은 사람 다 여의도로 와라. 여기 오면 여의도 은행과와 바로 결합이 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꿈꾸고 아이디어를 막 내고 실행해보고. 여의도가 그렇게 되면 강남보다 땅값 더 비싸지는 거 아니야? 서로 오려고 해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상징 건물인 묵직한 국회를 세계의 4차 산업혁명에 활기 있고 발랄한 그런 본부로 만들자. 그런 센터로 만들자. 아니 지난번에 서울시장 그 경선 준비했던 민병두 의원이 비슷한 의견을 약간 냈었어요. 근데 저도 그 잘한 정책이다, 잘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서울 이미지가 확 바뀔 거 아니에요? 서울 성격이 바뀌는 거죠. 서울의 성격도 바뀌고 대한민국의 느낌도 확 바뀌죠. 원래 우원식 의원님도 늘 거론되는 이제 서울시장의 후보군 하면 늘 의원님도 거론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구상이 많으신가, 서울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평소 생각이 많으신가. 정말 서울은 지방의 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그 매력적인 도시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욕 같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이 행정수도는 워싱턴으로 하고 서울은 뉴욕으로 만들자. 그래서 용산도 사실은 그 털을 녹지 공간을 그대로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센트파크처럼 그렇게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의도에서 이렇게 일하던 사람들이 금융가까지 합쳐지면 큰 덩어리의 경제 센터 아닙니까? 강남 못지않은 하나의 축이 또 형성이 여기서 일하다가 답답하면 용산공원에 가서 뛰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홍대 앞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21대 국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다뤄질 것 같긴 한데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그러면 내후년 이제 3월까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 뭐 사실 한 8, 9월이면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 뒤는 이제 대선 레이스 현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그럼 결국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가 전력 투구를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로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저는 국회 이전을 동의를 받는 거? 합의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면 뭐 상당한 성과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은 민주당이 진짜 세게 밀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통합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면 명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몰릴 겁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큰 그림, 서울이 어떻게 바뀔지를 계속 주면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지지율이 더 높아질 거다. 저는 공감도가. 서울 시민들이 지금까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뭘 자꾸 가져간다, 서울에서. 뺏긴다. 지역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자꾸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워야 채우듯이 이런 서울의 빈 서울의 미래 비전 이것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거를 진정성 있게 실현 가능한 태로 만드는 것을 설득해낼 수만 있다면 서울 시민들이 좀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정치적 리더십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거는 진짜 그 전국적인 인물로 이 부분을 드라이브를 잘 가서 의원님이 정말 야당을 끌어들여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100년 지나서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에요, 사실.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우리 당내 합의 정도 누구도 반대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당내 합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누구 반대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지금 이제 국회 이전까지는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방법론상의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아직 이제 저희들이 검토 안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여야 합의 특위를 만들면 거기에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고 이게 청와대까지 꺼내기 시작하면 이 길어지고 이 매듭이 못 져요. 이게 딱 국회가 가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풀려 이게 성과가 나오고 이러면 또 그 다음 국회 가고 여의도 바꾸고 이러면 딱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요즘 진짜 부동산 때문에 뜨겁습니다. 그 의원님도 또 하필 또 노원구에 지역을 두고 계시다 보니까 태릉 골프장 때문에 많이 이제 뭐 노원구의 세 분의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 소속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청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인근에 또 마포에는 또 정책내원도 그런 케이스고 반대 입장을 좀 내다 보니까 근데 나 그 정말 억울해. 저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거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태릉 사거리 거기서 나오는 태릉 사거리로 나오거든요. 네. 제 지역은 아니에요. 거기 고용진 의원 지역인데 네. 거기가 상습 정치 지역이에요. 근데 만 세대를 더 넣으면 여기가 굉장히 정치할 거거든. 이 교통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설득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잘 내자. 그거 중요하죠, 사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노원구민이 반발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린벨트는 해제 안 한다고 그러는데 노원 거는 풀자 이렇게 하니까 왜 우리 거만 풀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급 대책이 지금 내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게 이제 골프장이어서 많이 훼손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쪽 지역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 대책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밀도를 좀 낮추자. 이 주변 환경과 이런 걸 다. 이게 지금 만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밀도를 좀 낮추고 교통 대책을 세우고 노원의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노원 이 서울 북부 쪽에서 전철을 타면요. 동대문까지 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일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침 맞아요, 출근길에. 꽉 차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니까 교통도 다 막히고 그래요. 그래서 노원 이 서울의 동북 지역에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도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요번 차제에 일자리 단지도 만들자. 이런 세 가지 대책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근데 왜 그 고용진 뭐 김성환 의원에 비해서 우원식 의원님 이름만 막 이렇게 거론이 됐었죠? 그러니까 난 그게 희한한 게 셋이 똑같이 했는데 제 이름이 많이 거론돼서 언론에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 다른 사람 이름 쓰면 반응이 별로 없대요. 제가 그중에서 제일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우원식을 앞에다 놓고 써야 이게 반응이 온다고. 그러니까 언론이 이 우리 대책,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공격하고 싶은데 거기 이제 뭐 다른 지역의 의원들하고 우리가 낸 조건부 수용 아니죠 일테면 좀 줄이고 교통 대책 이건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똑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그냥 짜집게 해갖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전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공공주택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저희 동네에 그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지을 때도 거기에 하나는 제가 이제 에너지 문제, 그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 단체들도 만들고 쭉 그걸 해왔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았고 거기에 그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지었어요. 근데 그게 다 임대예요. 근데 그리고 주변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신혼부부 주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 처음 입주하면 6년 살고 애를 하나 낳으면 2년씩 더 살아서 10년까지 살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다가 이게 무슨 재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신혼부부한테 주고 그런 데다가 아이를 낳으면 2년을 더 살게 하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좋은 정책. 그래서 그 동네에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임대 아파트라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실행을 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질 좋은 평생주택, 공공임대주택 품질 이거 특히 지시하신 거죠. 품질 상향 이런 걸 지시하신 거죠. 그런 거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주장은 이제 밀도를 좀 낮추고 너무 많이 하는.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좀 1차 1부 때 말씀드린 그 거래량을 분석해 보니까 노원구가 서울 1등이에요. 압도적인 1등이에요. 2등이 송파고. 그러니까 노원구가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인구 밀집 지역이고 완전 베드타운처럼 돼 있잖아요. 아니 노원구는 처음 질 때 아파트만 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제 국회의원 선거구가요. 끝에서 끝까지 이걸 걸어가는데 몇 분 걸리는 줄 아세요? 제 지역구가 20만 명 삽니다. 한 20분이면 갑니다. 근데 동일로를 따라서 걸어가면 25분이면 통과해요. 첨부 아파트. 세이브존에서부터 롯데백화점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밀집돼 있는 동네예요. 중계동이 해당 지역인가요? 중계동이 해당 지역.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또 뭐 이렇게 김조원 민정수석 관련해서 발언을 또 세게 하셔서 언론에 다니 이름을 오르내려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말씀하셨나요? 지금 부동산 정국이잖아요. 부동산 정국이고 또 그래서 이제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잘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몹시 섭섭했죠. 네. 그래서 한마디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김종민 네. 의원까지 이제 거론이 되면서 사실상 거론이 되면서 김종민 의원은 이제 가정사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너무 여당 의원들이 나무라는 그런 어떤 목소리를 좀 내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원님은 그건 모르겠고 그건 뭐 차차하고 어쨌든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으로서 네. 옳지 못하다 태도가 이걸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요즘에 어쨌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조금 듣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인 분들도 계실 거고 요즘에 우원식 의원님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사안은 별로 목소리 안 냈어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예, 그런 측면인 근데 거죠. 정말 이제 부동산 문제 저는 이제 요번에 국회에서 네. 부동산 3법 또 임대차 3법 이렇게 내서 대응을 잘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감독원 네. 같은 것을 만든 구상까지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 대책으로 상당히 잡혀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예, 예. 한두 달만 있어도 좀 잡힐 것 같죠? 그럴 거예요. 예, 믿겠습니다. 그거. 그게 이제 언론이나 뭐 야당에서 막 공격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언론과의 싸움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 네. 언론이 교묘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홍수 피해 나면서 산사태 원인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탓으로 막 돌리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말도 안 하고 되는 주장이죠. 예, 그게 이제 가짜 뉴스, 왜곡 과장 보도라는 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언론 문제에 대한 특단에 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게 언론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전에부터 했는데 특단의 대책은 아니 조금 이게 참여정부 때 조금 막 이렇게 있다가 워낙 대통령께서 이제 그걸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다 보니까 노 대통령 좀 있다가 조금 사그라들다가 최근에는 어쨌든 영향력 많이 줄었잖아요, 사실 주중동에. 그렇지만 또 종편이라는 게 또 등장하면서 그리고 또 가짜 유튜버들, 이 보수 유튜버들이 워낙 가짜 뉴스를 실어날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 대응은 합니다만 조금 더 당에서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번에 뭐 당대표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어요. 본인도 준비를 좀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장 내년에 재보선이 이루어지면 민주당에서 이제 당원들이나 여러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을 해야겠습니다만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원식 의원님도 항상 거론됐던 서울시장 예비 후보 중에 한 분이셨는데 잠룡 중에 한 분인데 내년에 지금 추세로 보면 이낙연 당대표가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흐름으로 보면요.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내년 또 4월이면 또 당대표 선거도 치러지고 또 서울시장 재보선도 치러지는데 어떤 쪽에 좀 더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그동안 쭉 정치를 하면서 정치 시작할 때도 그랬고요. 정치를 하겠다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돕자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치로 연결됐고 또 내가 무슨 꼭 어디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 시대 그때에 맞아서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가고 그랬는데요. 요번에는 당대표 나가려고 막 애를 썼는데 뭐 안 되잖아요.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네, 뭘 하나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거는 딱 적절치는 않고 저한테도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좀 그렇게 정해놓으면 몸도 좀 거북해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을 보면서 아니 저는 뭐 제가 이제 직업이 컨설턴트니까 여론조사도 하지만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 하면 정책적인 능력 이런 것은 좀 알만한 분들은 다 평가를 하세요. 그 개혁적 마인드도 확실히 있으시고 근데 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목소리는 많이 안 내셨잖아요. 또 원내대표는 또 그 야당과의 늘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조심스럽고 말이. 그래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 많이 내시는 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두 번째는 어쨌든 맞섰으니까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미션을 맡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고 가서 야당까지 뭐 동의하는 뭔가 안을 내신다면 그게 큰 정치적 자양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도 이끄셔야지 되고. 저한테 주어진 과제고 또 제가 서울 사람으로서 또 서울의 국회의원으로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동네에서 말을 좀 듣더라도 이건 좀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건 저한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해나가야죠. 역시 이제 지략도 있고 뚝심도 있고 배짱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의원님을 모신 거야. 의원님을 단장으로 모시는데 오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도 가끔 연락드리고 좋은 말씀 듣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까요? 우리 1부는 이렇게 마치고 잠시 후에 이재정 의원 모시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